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저도 많이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치렀던 못 치렀던 간에 또 한번 잘 치는 학생들은 성공의 길로 가시면 되고요. 또 어려운 학생들은 한 번 더 용기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시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1번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보기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이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그러한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했는데요. 여기 어디냐면 한국은행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 안에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기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중의 금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변경은 예금이나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주지만 부동산이나 외환 등 자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보세요. 기준금리는 시중금리를 결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준금리가 높아졌어요.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시중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중금리가 같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어떻게 할까요? 늘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금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대출금리도 당연히 여기 대출금리죠. 자, 대출금리 되고 이제 예금금리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대출금리는 당연히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외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지금 대출금리가 높아졌죠. 그러면 이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산 집을 되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된단 말이지.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매우 높다면서요. 예금리가 높으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저금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렇죠? 저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외화량이 증가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환율 공부했던 거 알지만 우리나라에 달러가 엄청 많아. 그럼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이나 외환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틀린 거야.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장사가 안 돼. 이렇게 볼게요. 경기 침체가 됐어. 원인이 뭐야?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장사가 안 되는 왜 장사가 안 돼? 돈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한마디로 물건이 안 팔려. 자, 물건이 매매가 안 되는 거야. 매매가 안 돼. 왜 매매가 안 돼?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물건이 안 팔리고 당연히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중에 돈이 많게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낮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를 안 하고 이 저축을 할 겁니다. 지금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가 10%, 20%, 30% 된대. 야, 그러면 빨리 저금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은행에 저금해봐야 이자가 별로 없어.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맛있는 거 사 먹자. 여행 다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 시중에 돈이 돌게 돼요. 알겠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낮아야 소비 심리가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양상을 보면 금리를 인하하고, 맞아요. 경기가 과열됐다는 얘기는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장사가 너무 잘 돼. 과열이야, 과열. 장사가 너무 잘 돼.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 그럼 매매가 잘 되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매매가? 돈이 많아서. 시중에 돈이 많아서. 알겠죠? 그럼 시중에 돈을 없애는 방법은 금리를 높여서 은행에다 다 저금하게 만들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한다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아지겠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건이 매매가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잘 돼요. 그럼 물건 매매가 잘 되면 그러면 물건 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집이 가격을 낮춰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 가격을 낮춰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은 물건 가격을 낮추고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가격을 높여요. 알겠습니까? 장사하는 데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비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매매가 잘 되고, 매매가 잘 되면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돌아요. 돈이 도니까 물건이 잘 팔려. 물건이 잘 팔면 물가가 상승해요. 알겠죠? 기준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다 저금을 해. 저금을 하다니까 물건이 잘 안 팔려. 안 팔리면 시중에 있는 모든 물건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돼요. 물가 하락합니다. 틀린 설명이 됐죠.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게 짝지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일반 경제의 원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외화가 국내에서 유입되면, 자,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달러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달러의 양이. 그렇죠? 그러면 달러의 외화의 수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자,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꿀 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만 줘도 돼요? 외화가 달러의 가치가 싸구려니까. 그래서 달러를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달러를 산다고 생각. 환율 교환은 하는 것은 달러를 사는 거예요.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가 싸구려가 됐어요. 싸구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원화를 조금만 줘도 되지.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야?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데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 외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말해봐.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1달러를 주는데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절하라고 부르죠. 평가절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락, 평가절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락 맞네. 두 개가 다 있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 평가절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달러를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달러,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걸 고정시켜 놓고 이것에 대해서 얘가 변하죠. 1달러는 항상 그대로인데 이게 만약에 1,500원이 되면 이게 환율이 상승한 것이고 이게 800원이 되면 환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국, 우리나라 돈. 자, 그래서 자국 통화표시법. 요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단위, 그죠? 일정 단위의 외화에 대한 자국 통화표시법. 입니다. 그래서 하락, 평가절하, 그다음에 자국통화표시법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역시 아니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원리만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기에서 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봅시다. 시장 금리비 수시 입출금식 예금 MMDA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금을 하는데, 저축을 하는데, 이자를 시장 금리, 우리가 금리가 자꾸 바뀌니까 이 바뀌는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것은 어음관리계좌, 어음관리계좌라든지 단기 금융상품 펀드와 경쟁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어음관리 CMA라든지, 자, 또 MMF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회사 같은 데서 이제 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음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단기 MMF도 마찬가지고요. CMA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요것들은 이것들은 말 그대로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에 관해 실적을 나누어 갖는 이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실적 배당 상품인데 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건 은행에서 파는 거예요. 이건 은행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고객들이 저금한 것을 채권이나 어음을 사서 그 수익을 남기는 건 맞는데 일정 부분 여기 말한 대로 시장 금리를 확정 지어준 겁니다. 요 시장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금리의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금리 약속이 있는 거죠. 지금 시중의 금리에 맞춰서 일단 이자 주겠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 상품이 아니라 확정금리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확정해 준 것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MMDA나 CMA, 그러니까 MMDA는 CMA나 MMF하고 경쟁하는 상품은 맞는데, 근데 요 두 가지는 CMA와 MMF는 실적 배당 상품이지만 얘는 확정금리 상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는, 자, 어음관리계좌 CMA입니다.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증권회사의 어음계좌 관리, 어음관리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똑같은 CMA라도 이거를 이 종합금융회사 거는 돼요. 이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맞아요. 증권회사 거는 안 되거든요. 여러 번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는 정기 예금의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중도 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만기 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중도 해지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산 사람들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도 해지가 안 되는 대신 양도가 가능하죠. 양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는 거야. 자, 알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므로써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양도성이니까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설명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 예금은, 자, 이것이 이제
MMDA죠. 시장 실세 금리를 반영해서 적용 금리자, 이 적용 금리를 변경하는 정기예금으로 금리 상승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정금리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정금리는 항상 이자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5% 이자를 주겠다라고 딱 약속을 해버리는 게 고정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금리는 시장의 금리 변화에 연동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4%, 3%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금리가 낮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 상승기, 이 금리가 7%, 8%, 9% 막 올라가면 변동금리가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목돈 마련이 적합한 겁니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억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니은과 리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귿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 현금화 가능하니까. 그래서 맞추는데도 역시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 같습니다. 보기와 같은 조건일 때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단리 복리도 공부했었습니다만은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막 계산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단리 계산 시 5년 후의 금리는 원리금은 125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 5%면 5만 원인데 그게 자 5만 원씩 매년 5만 원만 들어가죠? 그럼 5만 원 곱하기 5, 25, 25만 원이 추가되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복리 계산 시 5년 후의 원리금 계산식은 이 100만 원, 이 원금 곱하기 자, 그다음에 가로 열고 1 더하기 자, 금리죠. 자, 이 그 금리. 자, 금리에다가 이거 거치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계산법입니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총 투자 기간 중 처음 1년 거치 기간에 대한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 결과의 원리금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요. 첫 해에는요. 그렇죠. 첫 해에는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복리 계산은 누적이 되면서 액수가 많아지는데 첫 1년은 누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리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죠. 3번 정답입니다. 복리 계산 시 72법칙에 따라 10년 소요 기간 동안 현재 원금의 2배가 되려면 보기 이자율보다 2.2%포인트가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72법칙이 뭐예요? 갑자기 아마 72법칙 이거 아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헤매였던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72를 금리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71을 금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금이 2배가 되는 게 10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렇게 딱 정해진 거야. 그러면 72를 뭘로 나누면 10이 나오냐? 이건 10분의 1 하면 됐지 7.2를 하면 되죠. 그렇죠? 7.2로 나누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7.2%가 돼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보기에서는 5%니까 2.2%가 추가되면 가능할 수 있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지금 이 금융이나 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리스크죠. 투자에서의 위험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리스크는 아무래도 이제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부정적 성향 외에 긍정적 성향도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가 리스크는요. 단순히 danger하고는 다르죠. danger는 그냥 위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위험한 겁니다. 이런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요. danger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냥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거나.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위험하거나 아니면 대박 터지거나 이게 이제 리스크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을 분산 불가능. 그렇죠? 분산이 안 되니까 분산 불가능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분산 불가능은 맞는데 비체계가 아니라 체계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특정 기업이나 또는 특정 산업의 어떤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냉각되었다. 자동차 시장이 장사 안 된다.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건설 사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 예를 들어서 요즘 삼성이 문제가 있다. 자,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되거든요. LG 투자하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체계적 위험은 코로나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알겠습니까? 또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 이거는 뭐 어쩔 거야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바로 2번입니다. 투자 레버리지 공식에 따르면 총 투자액 1천만 원 중 500만 원이 자기 자본일 경우에 레버리지는 2배가 된다 그랬는데요. 레버리지 공식도 있거든요. 자, 레버리지는 총 투자액에서 이게 공식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이 1,000만 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뭡니까? 나누기 500이야. 그럼 답이 뭐예요? 2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는 겁니다.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인 무위험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되는 기대 수익률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결과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은 은행에 저금했고 또 500만 원 이 5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한 것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행에 투자한 건 확실하게 확정금리로 의자를 받게 되면 그것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걸 합쳐서 나의 수익이 기대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5번까지 지금 무난하게 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면요. 6번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주식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고 채권 투자는 기업에 돈을 꾸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기 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을 낮춘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라는 기업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다 뭐야? 이것이 바로 뭐야? 빚이 돼 버리죠. 빚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고 이거를 유상증자하는 거죠. 자, 이 한마디로 이 주식이죠.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추가 발행해버리면 1,000만 원이 들어오죠. 이거는 A의 자기 자본이 되죠. 자기 자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빚을 덜 안 줘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설명입니다. 1번이 냈다 정답인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선주는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사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주식을 말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 우선주는 보통주하고 다르게 의결권이 없죠. 이건 맞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자녀 지분, 자, 회사가 막 자녀 재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채권자입니다. 채권자예요. 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자죠. 투자자. 이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투자자의 주식에서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을 때 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먼저죠. 알겠습니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권자보다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사채는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데 회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유자가 이 채권을 보유한 보유자가 청구하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 그랬는데요. 아니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야,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교환사채는 이 발행회사가 갖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회사 소유의 타 회사 주식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삼성전자의 교환사채를 샀다면 만기가 됐으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대신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환사채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응 마음에 안 들어. 자,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LG나 현대나 이런 다른 회사, 삼성전자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교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구별해야 됩니다.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에 주식분할이라는 건 액면분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액면분할 말하는 거야. 액면분할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렵거나 현금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이거는 배당을 돈으로 하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배당이죠. 주식배당. 이건 주식배당이라고 불러요. 액면분할은요, 기존의 주식을 짜게는 거죠. 그래서 한 주당 10만 원인데 요거를 만 원짜리로 10개로 짜게 해서 다시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액면분할을 하면 이제 만 원짜리 10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액면분할은 이제 그 주식에 대한 매매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했는데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180만 원인가 막 그렇게 한 주가 180만 원인가 그랬어요. 한 주가. 그러니까 어지간한 놈은 사지도 못해. 한 주도. 그래서 이걸 액면 분할해서 지금 7, 8만 원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거죠. 이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크게 어렵다고 느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우체국 금융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그랬거든요. 자, 우체국 금융의 범위, 우체국 금융이 뭘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우체국 금융은 예금하죠. 예금. 그 다음에 보험합니다. 보험. 그래서 예금, 보험하고요. 체크카드 주죠. 자, 펀드도 팝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 계좌 개설을 해주긴 해줘요. 근데 이거를요, 자체적으로 증권 계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증권회사와 제휴를 해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대행 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 서비스 하고 있고요. 우편한 대체는 당연한 거고요. 신탁하지 않습니다.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네 가지 요거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까? 그 다음에 자 8번째입니다. 예금 채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예금 채권 양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김영식 채권은 김영식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예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금의 주인이다. 채권자가 누가 이 예금의 주인이다.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물로 양도할 수 있을 거니까 양도가 가능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금주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데 근데 이걸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양도 승낙서는 예금 채권에 대해 권리가 경합할 때 누가 우선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가 이제 양도를 할 때는요. 양수인과 양도인이 당연히 합의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체국에다가 저금을 했어. 근데 이거를 김계동이한테 주려고 해요.
그러면 나와 김계뚱이 일단은 서로가 의견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하나 조건이 더 있어요. 바로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양도승낙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승낙서 두 사람이 채권자들이 경합을 할 때 양도승낙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양도승낙서에다가 양도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양도승낙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그래서 확정일자의 순위에 의해서 채권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승낙서가 아니라 양도승낙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죠. 3번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실무상 양도인인 예금주가 예금 양도 통지만을 하는 경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도인과 이제 양도인인 예금주가 이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은행한테 양도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 그냥 누구한테 김계통에 줄 거야. 알겠지? 이렇게 통보만 해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은 가능하겠죠. 민법상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은행에서 우리 의체국에서 빡쳐가지고 나 못 주겠는데요? 기분 나쁘면 무시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은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양도승낙서 안 받았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바뀐 건 맞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런데 돈 안 준다고 해서 기분 나쁘 저항할 수는 없다. 대항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9번째 볼까요? 보기에서 금융실명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자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사용 목적은 기록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정보 있죠? 금융회사 나의 개인정보를, 나의 정보, 내 거래정보죠. 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내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은행에서는 알려주겠죠. 알려줄 때 알려주고 나서 이 사항을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놔야 되는데 그 적어야 될 사항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기록 관리 사항이죠. 은행에서 기록 관리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정보를 달라고 요구자의 어떤 신상이죠. 신상정보, 요구자의 신상정보에다가 그 다음에 요구 내용, 뭘 요구했는지 요구 내용, 그리고 그 요구한 일자 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직원 제공해준 사람, 제공자의 어떤 신상. 자, 그리고 이제 신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려준 일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 준 거래정보, 거래정보 내용, 뭘 줬는지, 그리고 주게 된 법적 근거,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요겁니다. 그리고 명의인에게 알려준 날짜,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짜, 통보 1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는데요.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럼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고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야, 벌금.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 그래서 이건 5알이죠. 또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고요.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비밀보장에 해당된다. 식별할 수 없는 건 비밀보장이 아니죠. 자, 아니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맞고요. 자,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 업무 종사자는 본인이 취급하는 업무에 한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됐을 경우에 비밀보장 의무가 존재하게 되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어법으로 풀어볼까요? 지금 아마 기억과 니은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디귿 빼버리면 그러면 요거 남는데 리을은 확실하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니은 부분, 니은 기억. 여기 헷갈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조금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10번 문제 볼까요? 제한능력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람은 단독으로 자기 혼자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의지에 관계없이 내 의사만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여기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타인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사던 뭐 땅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다른 사람과 단독의 자신의 입장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혼도 일종의 거래죠. 알겠습니다. 서로 간의 이 계약입니다. 계약 관계.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단독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행위 능력자인데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자, 얘보다 얘가 조금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민법 제13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가정법원이거든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피성년 후견인은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한정, 부분적이라는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단독으로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능력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 한정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이제 가정법원에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촌 이내 친족도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변경을 가정법원에 첨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촌 이내 혈정 이거는 이제 본인도 되고요. 본인도 되고 배우자도 돼요. 배우자도 되고 사촌 이내 혈족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장도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이 사람의 행위 능력의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결정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알겠죠? 결정 가정법원이 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일정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는 겁니다. 맞았어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하는 것이 제한된 제한 능력자이다. 저도 사실 이 문제 보면서 좀 헤맸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다 맞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헤맸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행위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으로 행위 능력이었으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원천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행위능력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용돈을 줬다든지, 알겠습니까? 이 용돈 같은 것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자 쭈쭈바다 선복했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도 거의 대부분을 다 후견을 받지만 단독으로 가능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지 원천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틀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 맞추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자 다 틀리는 아마 그런 문제쯤이 안 됐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틀렸다고 해서 뭐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다 틀렸을 테니까. 알겠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제도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상대방의 금융정보 교환 의무, 인적사항 확인 절차, 과태료 규정 등을 정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처음 듣는 얘기죠. 자, 이게 아니고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도 정말 더럽게 기네요. 그래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심거래 보고, 이 보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고객 확인제도, 우리 이제 고객 확인제도, 자, CDD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된 고객 확인제도 EDD가 있었죠. 요거 내용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실지 명의, 그 다음에 자, 이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CDD는 고객의 실지 명의, 그다음에 주소, 연락처, 실소유자까지고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는요. 차등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여 고객 실지 명의 및 CDD 확인 이외에 금융거래 목적이나 그다음에 거래 자금의 원천, 거래 자금의 원천까지 추가합니다. 다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1번인데 1번은 이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2, 3, 4번은 우리가 공부를 이미 한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 맞추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 다음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이미 공부가 돼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금성 상품의 경우에 수익률 등 변동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한정하여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 적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라든지 또는 금융거래 경험 같은 걸 고려해서 그래서 그 고객의 어떤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산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어떤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금융상품을 안내해야 되는 겁니다. 안내해야 되는데 근데 예금성 상품의 경우 예금상품 수익률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하여 변동이 없으면 안정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 적용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이죠. 그래서 예금 상품의 경우 수익률 변동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걸 이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적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성이 아니라 적합성이에요.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적정성은 뭐냐? 그럼 적정성은 뭔데요? 이 적정성이란 소비자가 덤비는 거야, 덤벼. 자, 이제 고객이 소비자가 자의로 스스로 자의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자, 자기가 먼저 사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 실정을 고려하는 겁니다. 실정을 고려해서 이거를 확인시켜 준 거야. 당신의 어떤 고객님의 재산 상태나 경험을 비춰 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적정성입니다. 알겠죠?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적합성하고 적정성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구별하고 있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실명을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도 상품의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의 의무거든요. 맞는 설명이야. 3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가 아니라요. 부당 권유 금지입니다. 부당 권유 금지. 그래서 이것은 부당 권유 금지 행위입니다. 요거고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출 받으러 왔을 때 이제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을 때 대출 받으러 왔을 때는 왠지 이게 좀 마음이 꿀리고요. 진짜 스스로 의리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대출을 받아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 직원이 자식 의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대출 받으시려면요. 무슨 정기예금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끼어 팔기를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자,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부당하게 이 상품을 팔거나 이런 행위가 불공정 영업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틀렸어요. 4번은 이거 부당 권유 금지에 해당되거든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짧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외우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외웠지만 또 막상 시험을 치르러 가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리는 거죠. 공부는 됐었던 거거든요. 자, 13번. 다음 우체국 금융 직원 중 가장 적절히 예금 업무 처리를 한 직원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 난이도가 꽤 높았다고 판단이 들어요. 학생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앞에 우리가 이제 경제 일반에 관련된 내용은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해만으로 또 풀 수 있는 그런 무난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제 금융 쪽으로 가면서 점점 깊이 있게 문제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쉽게 가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게 되지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 파트 가면 이제 이 우체국 금융상품 문제는 하나하나 다 꼼꼼히 외워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체국 금융 직원 중 가장 적절히 예금 업무에 처리를 한 것은 고객이 방금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다고 해서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했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반환 지원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걸 해주냐면 일단은 어디에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은행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은행에 얘기를 하면 은행 직원이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착오로 입금된 입금된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죠.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이제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갈 때,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반환 지원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금융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은행이죠. 금융회사에서의 처리 절차를 해서, 이거 처리 절차 후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가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노가 됐을 때, 여기서 안 됐을 때, 처리가 안 됐을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 되고요. 고객이 대여금고를 약정하러 왔었는데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니라서 고객 확인제도, 자 CDD에서 말하는 고객 확인을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고객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금융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속거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대여금고를 약정하는 것은 결국 은행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고 약정은 계속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 그 예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여금고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고객이 전화로 그 기업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무조건 우체국 방문 신청한다고 안내했어 그랬는데요. 무조건이라고 쓰니까 진짜 명은이 싸가지 없네 라고 해가지고 틀렸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인터넷 뱅킹이요,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인터넷 뱅킹 가입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방문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업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가입은요, 우체국을 방문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었어요.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리인이 우체국에 와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물어보길래 사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헷갈릴까봐 대리인을 을이라고 쓰고 본인은 이제 갑이라고 썼는데요. 이겁니다. 내가 신한은행에다가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내 동생한테 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가 본인이 되는 거고요. 내 동생이 대리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본인은 사본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물어봤죠. 본인의 신분증 사본 이건 됩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은 국민의 저축 의욕을 북돋고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공공본의 증진에 이바지한 목적을 한다 했는데 이거는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금 이율을 변경할 때는 예금 이율 변경 시행일을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언제 공부했었냐면 제가 수업의 마무리 특강 때 따로 법 해줬잖아요. 그때 했던 거예요. 그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금 이자 여기서 예금 이자를 예금 이율 변경은요 그냥 그대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냥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고 대신 바꾼 다음에 1개월간 인터넷이라든지 우체국 창구에다가 게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이율을 변경하면 바로 시행을 하고요. 시행하면서 한 달, 한마디로 1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간이죠. 1개월간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이율 변경은 그런데 이런 지문도 있어요.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제한다. 1개월 전 이 내용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약관입니다. 약관 변경식입니다. 약관 변경. 그래서 약관 변경을 했을 때는 이 내용이 맞아요.
근데 이율 변경은 1개월간 이미 시행을 하고 1개월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했을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본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이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게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개월 전이 통하지 않는 거고요. 예금 이율을 변경할 때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자, 예금은 금리를 변경한 다음 날이 아니라 이 금리를 변경한 날로부터 변경 이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한 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맞추는 거 사실 불가능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다 틀린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렸을 때는 뭐 허탈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적립식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제 15번서부터는 이제 우체국 금융상품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자, 달달하이 적금은 1개월 또는 2개월의 초단기로 가입하는 스마트 뱅킹 전용 적립금 예금으로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다.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체국 마음이 든든 적금은 우체국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서 월 30만 원 이상이 적금으로 자동 이체 약정을 했을 경우에 부가 서비스로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을 준다. 자,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우체국 주니어 보험 무료 가입, 통장명 자유 설정, 자동차 재해치 등의 부가 서비스가 있다.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은 여행자금, 모임 회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해 여럿이 함께 자유롭게, 여기서 여럿이 함께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이것은 이 가치모아 적금입니다. 가치모아 적금이에요. 2040 플러스 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은 뭐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그 2040 어떤 직장인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이 그 카드 가맹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실적에 따라서 이 그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그 2040이라니까 20대, 40대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얘네들만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 39세에다가 40세 되면 탈락이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모아 적금이었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꼼꼼하게 그 속성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볼까요?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거든요. 저축 예금은 개인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그랬는데요.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허점을 후벼 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축 예금은요. 법인이 안 돼요. 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듬뿍 우대 저축 예금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예치 금액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개인 MMDA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청년 미래 든든 통장은 가입 대상 18세에서 30세까지 실명의 개인이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준다. 내용은 맞았는데요. 이게 35입니다. 35.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은 가입 대상이 50세 이상이고 실명의 개인이며 시니어를 위한 특화된 예금이다 그랬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국 공익형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공익형 예금 상품은요, 우체국에 뭐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의 새출발 행복 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자, 공익형 적립금이다, 적립예금이다 그랬는데 새출발 자유적금이요. 자, 새출발 자유적금이 두 개의 패키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새출발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출발 행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이 사람들은 새출발 행복이 아니고 새출발 희망이에요. 여기입니다. 새출발 행복은 요거는 헌혈자. 헌혈자. 자, 그 다음에, 자, 입양자.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농어촌 거주자. 이 분수업할 때 이걸 구별하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자, 이건 나왔네요.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가입 대상의 실명이 개인이며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수급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 맞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건설 하나로 통장의 가입 대상은 자격 확인 증명서를 통해서 건설업 종사자들의 출퇴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 경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실명이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맞고요. 우체국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자, 이 국군 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 실적에 따라 자,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그랬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17번에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꼼꼼하게 우체국 금융상품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1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체국 거치식 예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는데요. 가입기간 이 연, 월, 일 단위로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급 방식도 만기 지급 방식이나 월 지급 방식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 정기예금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챔피언 정기예금입니다. 챔피언 정기예금. 자, 요겁니다. 챔피언 정기예금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웃사랑 정기예금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는 이제 이웃사랑 실천자. 이웃사랑 실천자는 뭐 헌혈자라든지 입양자라든지 이런 사람 다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였어요. 때문에 3번, 4번 중에 있고요.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조연 상품이며 온라인 예적금 가입, 자동 이체 약정, 그다음에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정하는 정기예금이다 그랬거든요. 자, 요거 바로 뭐예요? 요게 이제 이퍼스트 정기예금이죠. 자, 이퍼스트 정기예금. 자, 요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우체국 편리한 정기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보통 이제 비상금이라든지 또는 비상금 출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너스 입금 또는 이제 자동 만기가 되면 자, 만기 자동 해지라든지 또는 재해치 이런 것들의 서비스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3번이 맞게 됐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법인용 체크카드의 기본 사용 한도는 법인용이죠. 이것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또 막상 시험은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외워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법인용 체크카드 기본 사용 한도는 1한도가 1,000이 아니라 600이죠. 600이고요. 그
그다음에 월 한도는 2천 맞아요. 최대 한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월 3억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고요. 법인용 체크카드의 발급 대상은 그 일반 법인,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임의단체 다 좋습니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개이득 체크카드는 음식점, 대형마트 5%, 약국, 골프 10%, 영화, 숙박 15% 할인 등 생활용 실속 혜택을 제공한다 그랬는데요. 개이득 체크카드가 아니고요. 이거는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체크카드입니다. 브라보 체크카드였고요. 개이득 체크카드는 기차권은 요거는 이제 OTT라든지 또는 패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는 멤버십. 그래서 이 멤버십에 있을 때 이럴 때 30% 할인. 자, 요거 들어가는 요걸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행복한 체크카드는 환경부 인증. 자, 친환경 카드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 시 최대 20% 캐시백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이것도 역시 행복한 체크카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리한 플러스죠. 자, 영리한 플러스 이겁니다. 이제 이 그 행복한 체크카드는 요거는 이제 병원을 갈 때라든지 또는 약국을 갈 때라든지 또는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트를 간다든지 요때 이제 그 10% 이제 캐시백. 캐시백. 자, 이렇게 되는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3번, 2번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알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류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까요? 우체국 금융의 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체국은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맺어가지고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심사 기준으로 별도의 자격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그랬는데 체크카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현금의 범위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신용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그 체크카드가 아니라 뭐 할 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를 그 해줄 때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였어요.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그 표도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체국은 증권 선물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의 증권 선물 계좌 개설을 대행하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증권 계좌 개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과 민간은행은 업무 제휴를 맺어서 제휴은행 고객이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타양한 거래 방식이 아닌 자행 거래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창구망 공동 이용이죠. 창구망 공동 이용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은 카드나 캐피탈 회사 등과 개별 이용 약정을 통해서 전국 우체국에서 CMS 입금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하라고 하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앞에 부분 경제 일반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원만하면서 암기할 필요가 없이 이해 위주로 갔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들어가면서 점점 아주 꼼꼼하게 출제했어요. 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15번 이후서부터는 이제 우체국 금융 상품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어렵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암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냥 다 꼼꼼하게 상품을 다 기억해서 지금 당장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15번 이후로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그 철저히 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금 일반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적이 낮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허태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죠. 다른 수험생들도 잘 치르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나가 못 봐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금 일가는 점수가 좀 낮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냐고요?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공부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짠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났고요. 한 일주일 정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푹 쉬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푹 쉬시고 조금 더 궁금한 학생들은 제가 해설지를 올리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고생했으니까 편안하게 알겠죠? 휴식을 취하시고 그렇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고맙습니다.